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 예비학교 7번째 만남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들려주실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양분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게 들리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혜연이하고 유림이도 들어오면 좋은데 다 안 들어오네. 민욱이 좀 들어오라 가지. 7번째 만남 성격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게요.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잘 듣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럴 때 배우지 언제 배워요. 개인적으로 또 하긴 어렵고. 그래서 그 성격 차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차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듣기 바라고. 그 앞부분 종훈 형제가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격 차이. 결혼 전 한창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약점도 보이지 않고 나와 다른 점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격 차이가 매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내게 없는 면을 가져서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 현실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용납이 되고, 그리고 단점도 장점으로 느껴지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이제 막상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자신이 그 알았던 부분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느껴지면서 이제 그게 막 싫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심지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고,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다. 막 이렇게 이런 관계까지 가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막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미워지기까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연애할 때는 되게 뜨거웠다가 이제 결국에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적게는 6개월 이제 1년 한 2년 이렇게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장 흔한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해요. 젊은 세대들이 생활 습관 차이, 가족 문화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취미, 이 또 기대의 차이, 뭐 소비 차이, 뭐 이런 게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성격 차이 때문에 너무 안 맞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는지 좀 같이 사모님 가까이 가야 되겠다. 안 보였어요. 같이 한번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족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라. 네, 소리낼 때 같이 해요. 가족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라. 첫 번째 보게 되면 역할에 대한 기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각자 뭐냐면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신부는 예쁜 식탁에서 앉아서 커피와 토스트를 먹는 것을 기대하고, 그 어떤 신랑은 저녁에 들어오면 아내가 따뜻한 밥을 이렇게 해주고 시원한 국물을
좀 차려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신랑도 있고, 또 어떤 신부는 근사한 외식을 일주일에 여러 번 같이 하는 거를 되게 기대하면서 결혼을 해요. 또 어떤 신랑은 또 또 다른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한다 이거죠. 이런 부부도 있어요. 뭐냐면 아침밥을 안 먹는 그런 아내도 있어요. 아침밥. 그러니까 남편은 그걸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아침밥을 물 좀 사면 아내가 그 아침밥을 안 먹는 걸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이제 했는데 아침밥을 이제 안 먹고 계속 뭐냐면 이렇게 과자 뭐 이런 거를 먹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토스트 먹고. 근데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을 차려 먹어야 돼.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보니까 결국에는 신랑이 계속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아침을 차려 먹는 거예요. 아내는 그냥 자기 자식만 좀 챙기고 자기는 아침을 안 먹어. 그러니까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간단히 운동하고 그거를 이제 수십 년 그냥 혼자서 이렇게 먹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에다가 시원한 국물에다가 따뜻한 국물에다가 반찬 몇 가지 해서 이렇게 아침. 근데 아내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한 어떤 각자의 기대를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각자의 어떤 기대. 왜냐하면 자라온 그 가족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종훈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까지 종훈이 형제를 키우면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도 이제 습관이 돼서 결혼 이후에도 또 부모님을 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향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내에 대한 더 기대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봐왔던 대로 또 내가 결혼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또 기대감, 또 앞으로의 미래 어떤 남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결혼하고 나서 어떤 문화를 가족 문화를 채택할 건지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리는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꼭 여자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요리는 누가 할 것인가. 설거지는 누가 할 것인가. 설거지. 그리고 돈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돈 관리 때문에 싸우는 게 돼요. 그리고 청소는 뭐 어느 부분은 누가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뭐 신혼집도 마련하고 그런 경우겠죠. 또 세탁기는 누가 돌릴 것인가. 아주 소소한 이야기지만 쓰레기는 누가 버릴 것인가. 뭐 전구등이 고장나면 누가 고칠 것인가.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서로 어떤 역할 분담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되게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아내는 아침 밥을 먹는 걸 싫어해요. 그냥 토스트에다가 우유 이렇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편 밥 차려준 것도 싫어, 그게.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침밥을 못 먹기 때문에 알아서 차려 먹어라.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못하고 갈등하면 서로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침밥을 남편이 이제 한 거죠. 계속 자기가 차려 먹고 불만 없이 해온 거예요. 저도 그걸 봤는데 이와 같은 예처럼 결혼할 때
각자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는 내가 아침 아니면 내가 저녁은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서로의 그 직장에 따라서 집안 청소는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 각자 또 돈 관리는 나는 잘 못하니까 당신이 해라. 그래서 서로 분담을 해서 시작을 해야지 결혼하고 나서 그냥 분담 없이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아내가 못하면 그냥 남편이 해주고 뭐 불만 없이 남편이 안 하면 아내가 그냥 해주고 이런 건 너무 좀 이상적인 그런 부부 관계죠. 왜냐하면 이거 안 해? 왜 이거 안 해?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래전부터 습관되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아내가 못하는 거 남편이 못하는 거를 그 내가 이렇게 대신해서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꾸 이제 불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되게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을 서로 오픈하고 결혼 전에 난 이런 걸 못하니까 당신이 좀 해줘. 결혼하면 하게 되면. 왜냐면 이것이 좀 조율이 안 되고 하게 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고 서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고 결혼하면 좋다. 여러분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많이 해요. 역할 분담 때문에. 역할 분담을 어느 정도 하고 예비 부부들은 특별히 신혼집을 이렇게 이제 마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역할 분담 정도는 이렇게 하자 고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하면 갈등이 적어진다. 결혼 전에 꼭 기억하길 바라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유사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독교 상담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사성의 원리는 뭐냐면 이 원가족의 가족 문화가 유사할수록 충돌과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저자는 또 이거 구절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와 같이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면 유사성이 너무 각각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계관은 삶의 모든 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실천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유선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이 많지 않다는, 충돌이 많이 없다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라는 이 권면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결혼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저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사한 점이 좀 있는 사람과 또 결혼할 때 이게 잘 이렇게 다른 부분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어떤 걸 가지고 서로 조율하고 또 조절해서 양보해서 아름다운 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되도록이면 동일한 그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결혼을 하면 좋다. 여기서 잠깐 조문이가 아주 그냥 너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피곤해. 응? 그러니까요. 최고로 저기 동태는 피곤한 거 아니야? 이렇게 피곤해 조문이.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같이 계시다 시작. 여기 지금 결혼을 앞둔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거예요. 시작. 각각의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 합의를 도출해 보십시오. 예, 이거는 이제 결혼 전에 합의 도출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도출을 하는 게 좋다. 두역 이름도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부분들 역할 분담 그런 거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라.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라. 그 부분 보겠습니다.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라. 여러분 그 남자도 여자도 누구의 다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죠. 대부분 그 남녀 차이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그래서 그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대부분 뭐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싸워요. 목사님 이해할 수 없어요. 미안한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 여자이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녀가 서로 찾아가면서 결혼할 사람이 서로 찾아가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될지라 하신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 여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건데 차이점보다도 사실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고 우리가 자꾸 너무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만 자꾸 인식하지 말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남자 여자 간에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분명 차이가 있는데 물론 있어요. 근데 그 항상 뭐 개인차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 전문 상담가가 결혼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떤 아내에 대한 그 어떤 그 기대 이런 아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 어떤 요구 5가지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어떤 5가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걸 좀 그대로 타이핑을 쳐놨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이제 여자분이 지금 하은이하고 지혜만 좀 들어 사모님하고 있는데 잠에 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안타깝네. 소리도 들어오고.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5가지 이 통계 보면 이렇게 뭐 이게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성적 충족을 얻게 해주는 아내. 두 번째, 여가를 함께 보낼 친구 같은 아내. 세 번째, 자신을 가꿀 줄 아는 매력적인 아내. 네 번째, 남편을 훌륭하게 돕고 내조를 잘하는 아내. 5번째, 남편에게 중용치를 보이는 아내. 두여기는 5개 중에 없으면 없는 건데 그 어떤 아내를 좀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5가지 중에 5번 빼고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5번 빼고 다? 네, 4가지까지? 네, 봐봐 이게 통계라서 이게 거의 지금 맞는 하나 것 같아요. 빼고는 지금 다 그렇게. 또 종훈이는 5개 다죠. 5개 다? 네. 그치? 이게 통계에 의해서 나온 거라서 대부분 남편들은 우리 자매들이 이해될 게 뭐냐면 형제들은 이렇게 이런 아내가 되길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걸 이해하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죠? 이 중에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자기가 좀 이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한두 가지는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고 서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서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5가지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통계에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 그러니까 사랑을 원해요. 두 번째, 정직하고 진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남편.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남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경제적 부양에 책임을 다하는 남편. 네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화가 통하는 남편. 5번째, 아내, 자녀, 가족을 위해 시간과 수고로 헌신하는 남편. 네. 우리 하은이가 도서관에 있어가지고 이 중에 가장 하은이는 어떤 남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 남편이. 대화 못하지 지금 하은이. 1번 1번이래.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 사모님은 이미 결혼하고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응? 사모님은 몇 번? 5개 단데요. 5개 다요? 네. 큰일 났네. 그 다 5개 중에서 뭐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요? 그래. 뭘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4번? 4번? 잘 안 들려요, 목사님. 대화가 안 통한다고? 아니, 대화는 안 잘 좀 되니까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는 게 좀 아. 부족해요. 아무래도 이 직업상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나도 목사님은 알아.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하고 들어주는 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런 게 있어. 나는 알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하여튼 여기 이 통배에 한 거라서 이런 것들을 이게 자매들은 형제 쪽, 남자들은 이런 아내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형제들은 보세요. 이게 사랑해 주길 바라고, 또 거짓말하지 않길 바라고, 또 책임감 있길 바라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 실망한다는 거야. 여자들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 아까 얘기했죠. 사모님 이야기 잘 안 들어주는데 이야기 좀 잘 들어주고 대화가 통하는, 또 가족들과 시간을 잘 보내줘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일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피곤하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아내 되는 사람이 우울증 걸려요. 그걸 같이 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되게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남편들은 미래 남편 될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 아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좀 적으시면, 에베소서 5장 25절 기록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말 남자로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남자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듯이 너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성경은 우리 남편 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들아, 적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형제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기억.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연약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귀히 여겨라. 그럴 때 아내가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으로 인해서 남편도 존중하게 되죠. 근데 자기가 아내 무시해버리면 아내도 우리 형제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가 먼저예요. 미안한 소리지만 남자들이 먼저예요. 먼저.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건 예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의 역할이 너무 크다라는 거, 결혼하게 되면 정말 책임감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는 아주 주된 역할이다, 남자의. 그리고 아내들은, 자매들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적으세요. 자매분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주께 하더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해.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한 것들을 막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라면 그런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그렇게 내조하는 아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과 인격적으로 동등하지만 남편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남편이 거기에 대한 날 존중해 주는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되게 바깥에서도 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내한테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아내도 나를 무시하죠. 그럼 사회에서도 그 남편이 바깥에서 어깨를 피고 다닐 수 있겠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자매가 최고라고, 응? 그러면서 막 존중해주고 남편 칭찬해주고 그러면 바깥에서 얼마나 힘있게 살겠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그래서 이 아내의 내조가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죽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대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자매들 적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외모를 너무 이렇게 치장하는 것에 그 자매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면의 안정감과 온유함으로 아내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라. 네. 그래서 자매들은 그 1절 깨끗함으로 그렇게 형제들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네. 앉아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저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절대 평생 그래서는 안 돼. 만약에 혹시나 실수를 해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아내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회개해야 돼. 회개. 돌이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 회개해야 돼. 그 바람둥이들은 계속 바람 피워요. 그게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아내에 만족을 하고 아내를 평생 내 아내로서 살아가야지. 그 아내로 한 아내로 그 자매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그런 목사들도 있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라 제가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시작. 성격의 차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라. 이거 별표 치세요. 다른 거기 못해도 이걸 기억해요. 성격이 차이가 생길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발전할 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성격 차이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못 사겠네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차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라. 결혼을 앞두고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를 했느냐. 그렇지 않고 결혼해버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게 2년일지 3년쯤이지만 그 결혼 초에 정말 힘들어져요. 그거 성격 차이 조절 맞추는데 시간만 엄청 걸리거든요. 방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상대방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 성격을 다 파악한 다음에 결혼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히포크라테스 우리 의대생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체액의 분비와 연관지어서 잘 알죠.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최근에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에 근거해서 발전시킨 MBTI 여러분 잘 알죠? 요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MBTI 지금 요약본인데 이거 다 해봤죠? 안 해본 사람? 약식으로도. 다 있죠. 종훈이 안 해봤어? 네. 그래? 주혁이는? 저는 해봤죠. 약식은 해봤지? 이거 수련회 때 많이 하는 네. 건데 나 이거 한 3번 정도 하는데 사모님 해봤어요?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거 히포크라테스고 이거는 칼 융의 MBTI. MBTI 이것도 약식 이거는 뭘 제대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약식으로 많이 한다. 약식으로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그래서 뭐라고 썼네요. 쭉 메모지에. 이제 했나봐 MBTI. 이거 이렇게 뭐 ES 뭐 TG 막 있어. 알고 있네. 하은이는 다 알고 있네. 물론 이제 영어로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는 뭐 그냥 한국어로 돼 있습니다. 한국어로 돼 있고 한번 적어봅시다. 자기가 어떤 그 성격인지 먼저 자신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미래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이거 쭉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1시간 안에 끝나는 거니까 알아야 되니까 먼저 적으십시오.
외향형, 내향형 이거는 뭐냐면 에너지의 방향과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에 쏟냐 이거야 자기가 그죠? 에너지의 방향과 주의라고 하죠. 주의의 초점이 어느 쪽인가? 예, 에너지의 방향과 주의의 초점이 어느 쪽인가? 주의가 아니고 주의. 예, 주의. 외향형. 사모님 좀 읽어줄래요? 목사님 목이 좀 가가지고. 외향형의 사람은 에너지가 많아 보입니다. 활동적이며 사교적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쉽게 드러내며 말을 천천히 읽어요. 거침없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만나자마자 곧 친해집니다. 전화번호 후에도 명단이 아주 많습니다. 한 사람과 깊이 사귀기보다는 많은 사람과 폭넓게 교제합니다. 내향형의 사람이 보기에는 경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향형의 사람은 에너지가 쉽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참 만나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다가도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비사교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내면 세계를 좋아하고 감정 표현도 없지 않은 편입니다.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지는 않지만 친한 사람과는 깊게 대화를 나눕니다. 외향형의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한번 적어봅시다. 자기는 어떤 그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적었어요? 네. 네. 종훈이는 무슨 형이야? 당연히 외향형이요. 외향형. 주혁이는? 저는 이거 다시 할 때 음. 뭐지? 내향형 100%로 나왔었어요. 내향형 100%. 사모님은? 저도 거의 99% 내향형 같은데. 하은이는? 외향형이야? 그렇구나. 목사님은요? 나도 내향형이고. 내향형? 응. 음, 근데 사모님 나는 알지만 아까 전에 목사님 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반반인 것 같아요. 약간 반반? 나는 상황에 따라 바뀌긴 한데 그리고 이제 지금 사귀는 사람 또 이제 우리 또 두혁이는 또 예비 배우자가 있는데 누나도 내향형. 내향형. 네. 같은 내향형이구나.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가는지 그걸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 해야지. 근데 내향형이 자꾸 외향형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아시겠죠? 외향형인 사람들은 내향형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해 못하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종훈이가 이제 두혁이 형한테 형 왜 이렇게 외향적인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두 번째 보기에는 감각형, 직관형인데 적으십시오. 거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각형과 직관형. 누굴까요? sensing, intuition 이렇게 되어 있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한번. 감각형의 사람은 정보를 취할 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오감을 활용하여 취하고 처리하고 추론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현실적이고 정확합니다. 어떤 사실을 이해할 때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 세부 사항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지도와 나침반과 세부적인 지침을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새로운 통찰이나 미래의 지향적인 생각보다는 현재의 사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직관형의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 쓴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직관형의 사람은 6번째 감각, 즉 육감을 통해 정보를 취합니다. 그래서 직관에 의해 전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추상적이며 주관적이고 종합적이기에 때로는 지금보다는 전체와 미래를 보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세밀한 정보를 구하지 않고도 육감과 직관으로 판단을 잘 내립니다. 좋다, 의미가 있다, 왠지 될 것 같다 등의 표현을 잘 사용하는데 근거를 물어보면 그냥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감각형의 사람이 보기에는 대책 없는 이상주의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감각형은 이제 그 어떤 확실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어떤 것을 인식을 하는데, 직관형은 이제 그 감각형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되게 이상주의자들. 그냥 그런 사람들 보통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보라면 설명을 잘 못하고, 그런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 같아요? 조은이는 감각형이야? 직관형? 직관이요. 직관? 네. 그래? 나는 의대생이라 가지고 감각형인 줄 알았더니. 주혁이는 강제로 그렇게 개조당했어요. 강제로 그렇게 됐다고? 네. 무슨 네. 얘기야? 원래 직관형인데 학교에서 감각형으로 개조되기는 수업을 들었어요. 아, 그래. 감각형이 되지 않으면은 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구나. 두혁이는 저도 반반 정도, 그냥 반반이에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네. 때도 있고. 저게 아까 그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그 MBTI도 원래 그냥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그게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환경에 따라서. 음, 삶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 하은이는 몇 2번이야? 둘 다. 아, 둘 다. 그런 경우가 있어. 음, 그래서 이게 사모님 어떤 거? 저는 감각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감각형? 음. 뭐 그런 것 같아. 맞아. 차근차근. 되게 직관적이고, 만약에 뭐 큰일이 있어도 그냥 되게 차분해, 사모님. 내가 봐도 되게 큰일인데 되게 차분해.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담대한 건지, 이 성격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모님은 뭐 큰일 있어도 그냥 차분해. 근데 깜짝깜짝 놀래요. 나 같은 경우에는 큰일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사람마다 이게 성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나는 직관형이야, 직관형. 약간 그런 성향이 커. 약간 이상주의자. 목사님들 대부분 이상주의 경향이 커요. 근데 뭐 잘 되면 좋은 건데 안 되면은 정말 힘든 건데, 뭐 이게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약간 직관형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비 배우자가 어떤 형인지를 좀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 그 지금 사귀는 사람도 어떤 그 형태인 그 성격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십시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적으십시오. 사고형과 감성형. thinking, feeling 해가지고 결정과 판단을 할 때 사고 또는 감정 중 어느 걸 사용하는가. 결정과 판단을 할 때 사고 또는 감정 중 어느 것을, 그러니까 어떤 결정할 상황이 있을 때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느냐. 그런데 제가 읽을게요. 사고형의 사람, 좌뇌를 주로 사용하는 논리적인 사고와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좌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원리와 원칙을 생각하여 객관적으로 일일을 처리합니다. 정의, 공평, 이성, 법, 질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는 머리를 먼저 사용하여 정확하게 결정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평정과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감성형의 사람들을 보기에는 몰인정하고 냉정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형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감성형, feeling의 사람, 우뇌를 주로 사용하며 마음이라는 척도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연루된 사람의 마음이 행여나 상하지 않을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조화와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척 괴로워합니다. 측은지심으로 약자의 편을 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업무를 진행할 때도 성과보다는 사람 또는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사고형의 사람이 보기에는 우유부단하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에 약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감성형의 F인 것 같아, F. 종훈이는 어디 같아요? 종훈이는 사고형이죠. 사고형? 네. 또 지혜는 이제 청강하는 건데 지혜도 얘기해봐. 청강. 지혜는 청강이지. 지혜 자니? 지금 방에 있는데 쟤 자고 있나 보다. 넌 아니에요. 사고형의 감성이야? 들었어? 네. 사고형이야, 감성형이야? 감성형? 감성형이야?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또 두형 형제는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싱킹이야, 필링이에요? 저랑 이제 누나가 저기서 확 갈리죠. 여기 제가 살려? 사고형이고 감성형이고. 두개가 사고형이야? 네. 소리가 감성형. 그쵸. 여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가면서 여기서 여기 갈등 내는 부분이 있거든. 잘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해를 잘 쓴 사람이 있고 좌뇌를 잘 쓴 사람이 있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운해. 사모님은 저도 사고형 같아요. 사모님 좌뇌.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맞는 것 같아. 사모님은 약간 그런 면이 있고 약간 저는 약간 이상주의 감성형이거든. 약간 좀 그래서 예술 쪽으로 좀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막 뭐를 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모님은 현실적으로 딱 파악하고 사고하는 이성적으로. 그래서 그 다른 게 좋은 것 같아요. 자네 운해, 그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부족한 걸 잡을 수 있고. 감성형이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나? 네. 하은이는 무슨 형이에요? 필링이에요? 도서관에 있어가지고. 아 2번 감성형이구나. 그런 것 같아. 되게 이게 측은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들 보면. 그러면 약간 사고형의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잡을 수 있는 사람, 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신기한 거예요 이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 보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봅시다. 판단형과 인식형 적으십시오. 판단형과 인식형. 일처리와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생활 양식을 택하는가? 일처리와 계획을 수립할 때 일처리를 할 때 어떤 생활 양식을 택하는가? 네. 사모님 읽어주는데 이게 구분져서 읽어줘야 돼요. 이게 막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끊어서 잘 들어봅시다. 자기에게 또 견할 사람에게 어떤 성격 유형이 맞는지 한번. 판단형인 사람은 비판이나 판단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일과 업무를 잘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방과 책상의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정리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갑작스런 변경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 하나의 계획이 완수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일을 계획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정해진 기한에 맞춰 일을 추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인식형의 사람이 보기에는 여유와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인식형의 사람. 인식형인 사람은 인식과 관찰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일과 업무를 자율적이고 유연하며 융통성 있게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 목적과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방과 책상이 정돈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경 가능이라는 용어를 좋아하며 또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임박하였을 때 긴박감과 함께 일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판단형의 사람이 보기에는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보입니다. 네. 되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막 완벽하게 하려는 어떤 판단형인가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도 있다. 인식형의 판단형인데. 사모님은 어떤 형이 그런 거? 저는 인식형 같아요. 이렇게 막 빡빡하게 예, 그렇게 융통성 있게. 식상 어질러져 어. 있어 괜찮아. 하은이는? 하은이는 인식형 1번? 잘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다 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판단형. 자기가 조직적으로 하는 거. 두혁이는? 저기도? 또 판단형, 판단형. 그런 거 같아. 네, 판단형이 좀 세고 누나가 살짝 약한 판단형. 연구자는 또 이런 게 있어야 돼. 연구자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맞는 것 같고 성격하고 지금 하는 일하고. 종훈이는 인식형이요. 인식형? 그래? 난 판단형인 줄 알았더니 그렇구나. 저는 판단형 같아요. 나요? 나 그렇지 않아요. 나 인식형이에요. 아닌데. 나 인식형이에요. 융통성 있게 해. 목사님 인식형 맞는 것 같은데. 봐봐. 저 얘기하잖아. 어떤 목사님들 판단형이 이거 막 무조건 막 가야 돼. 거기서 막 상처가 일어나고 그런 거야. 이거 막 안 되면 그냥 청년들 떠나가게. 막 이런 판단형의 목사님들은 일을 한번 해야 돼. 쌤 변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니야. 한번 정하는 거. 아니 융통성 있게 해야지. 그렇게. 목사님들 심하신 분들은 그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전도 일정이 잡혀 있으면 나가 강행하시고 많은데. 근데 이제 뭐 성령 충만과 그렇게 막 그렇게 결부시키는데 목사님 약간 융통성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 차이점을 좀 잘 생각해가지고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건데 반복하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혼할 예비 배우자가 이렇게 계획을 좀 잘 못 세운다고 해서 나는 계획을 잘 세우는데 잘 못 세운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경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식형인 거예요. 나는 판단형이고. 그러면 내가 판단형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못하면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죠? 너무 판단식으로 막 그 스트레스 받으면 인식형인 사람이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좀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때 좀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그러면 좀 서로 조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하고는 안 맞아. 이거는 나하고 완전 틀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다른 겁니다. 다른.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와 반대되는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혀 다르다는 것이 신비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후에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이 더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다름은 서로를 풍성하게 보완할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아성을 뛰어넘어 이기심이죠. 나의 영역을 넓히고 도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다름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은 갈등이 아니라 성숙이며 축복이다.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 너는 이게 아니라 그 다름을 받아들이면 갈등이 아니라 성숙과 그의 축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다름을 배우려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자신을 보게 된 거. 나는 판단형인데 저 사람 저렇게 융통성 있게 저렇게 좀 할 수도 있지 뭐. 좀 이렇게 배울 점도 있는 거죠. 내가 꼭 100% 옳은 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 예비 배우자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서로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성격의 차이를 잘 좁혀가는 것이 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은사의 차이를 존중하라. 존중하라. 네. 영적 은사의 차이를 존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적인 어떤 은혜인데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거든요. 이게 자연적인 은혜는 뭐냐면 재능을 다 주셨거든요. 재능 그리고 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특별 은혜는 어떤 거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은혜의 어떤 재능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되고 또 특별 은혜, 영적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도 그 차이를 알고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부분. 그래서 그 결혼하고 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는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면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도 적용되는데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각자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 없는 지체는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 한 지체가 잘 되면 같이 모든 지체가 다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요. 그와 같이 가정도 똑같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정도 똑같다는 거죠. 서로 결혼하게 되면 둘이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은사가 뭐 남편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아내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서로 그런 다른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존중해주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남녀 관계가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한 몸이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이 아유 틀렸네라고 막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막 그렇게 비존중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그런 재능들을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이게 타이핑이 좀 잘 이게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디자인 같은 거 이렇게 좀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사모님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걸 이렇게 자기가 시간 엄청 들일 수 있는데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비아냥거리기보다는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고 또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기계 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운전을 잘 못 운전하는 거 아예 자체 차 운전 면허 딴을 아예 자기는 안 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사모님 이렇게 늘 이렇게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이렇게 불평할 건 하나도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부족함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왜 운전도 못해? 왜 컴퓨터 타이핑도 못해?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막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갖고 있는 은사 재능을 가지고 아내의 부족함, 남편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거냐면 서로 축복이 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면 나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응. 4시에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그래 먼저 가고 네. 그래 조심히 한여 잘 지내고 그래 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런 상담이 들어왔어요. 이 저자에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세대기입니다. 저는 외향적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남편은 내향적이라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저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자상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주위에서도 성격이 다른 커플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서 성격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결혼은 그거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남편은 말이 별로 없는데다 모임에 나가면 잘 어울리지 못해 혼자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친정에 가도 TV만 보고 있을 거예요. 한창 신혼인데도 저희는 자주 싸웁니다. 아니,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남편은 대꾸도 잘 안 합니다. 어떻게 이 차이를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근데 뭐 성격이 좀 이렇게 그 되게 착하고 좀 말썽 그런 줄 알았는데 마주라고 결혼했더니 아예 뭐 무슨 싸움이 일어나도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답답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상담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남편을 다기시다 보니까 이게 성격 차이 때문에 이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의 그 내향적인 부분의 그 부분을 이해하게 하고 또 그거를 남편을 이렇게 막 뭐라고 하기보다도 존중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라고 해서 솔루션을 줬는데 이렇게 상담가는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내향적인 성격을 이해하십시오. 내향형은 혼자 말없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남편은 신중하고 생각 깊은 사람입니다. 남편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다르다고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이렇게 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이 다른 걸 기억 못해도 결혼하고 나서 성격의 차이가 나타날 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 서로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상대가 못하는 거를 막 비꼬고 비아냥거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고 이해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게 돼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살면서 각자가 또 시너지 있게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면서 또 이렇게 부부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길게 못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만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성격 차이가 있어도 사랑하면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 꼴리기가 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이해하는 거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 자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성격 차이로 인해서 많은 젊은 이들이 또 이혼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미리 결혼 전에 서로의 차이점 그리고 성격을 잘 파악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시행착오 없이 결혼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의 관계가 정말 돈독하고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또한 앞으로의 미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았어. 두혁이 한 주간 잘 지내고 네. 소리도 안부 전해주고 네, 한이도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네. 마라나타 인사합시다. 잘 지내고